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를 보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엠마 스톤 그리고 제시 플레먼스가 주연을 맡았고요. 유전이나 미드소머로 유명한 아리 에스터가 프로듀서로 참여했다라고 해서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죠. 영화는 옥솔리스라는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아마추어 양봉을 하는 테디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테디는 꿀벌 군집이 붕괴되고 또 자신의 어머니가 옥솔리스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의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이 모든 불행이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기 회사의 CEO이자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미셸이라고 확신하죠. 결국 그는 사촌 돈과 함께 미셸을 납치해서 지하실에 감금하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그녀에 대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부고니아는 이 지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테디가 정말 미친 걸까 아니면은 미셸이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걸까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그리는 영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웠고요.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관객들까지 불편하고 축축한 지하실에 같이 가둬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솔직히 말하면은 중반까지는 지루하기까지 했습니다. 영화 내내 이어지는 이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사량과 어두운 톤이 피로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점이 아쉬웠고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제목인 부고니아의 의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작인 지구를 지켜라가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이었다면은 부고니아는 훨씬 은유적입니다. 부고니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소에서 갓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 지중해 문명에서 믿었던 일종의 신화적인 의식 같은 건데 죽은 소의 사체에서 벌떼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희생이 피를 흘리지 않고 소를 질식시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부패한 것, 그러니까 죽은 소의 사체에서 새로운 생명인 벌이 태어난다라는 이 신화처럼 영화의 마지막에 인류가 모두 사라진 뒤에 벌들이 다시 벌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이 신화적인 의식에 대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식의 재해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테디는 옥솔리스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양봉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는 거대 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이 벌의 죽음을 인류 멸종의 전조로 받아들입니다. 벌의 군집 붕괴 현상은 어쩌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은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의 미셸이 벌을 근면함 때문에 착취하기 쉬운 존재라고 말하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거대 기업이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미셸이 옥솔리스 직원들에게 5시 30분에 퇴근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직원들을 배려하는 좋은 CEO처럼 보이지만 해도 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권력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일이 있는 사람은 뭐 더 해도 되고 자율적으로 퇴근해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된다면서 계속 주절주절 뒤에 조건을 막 붙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직원의 복지를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중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건 미셸이 마치 여왕벌처럼 그려진다라는 건데요. 원작에서는 남성이었던 강 사장을 이번 작품에서는 여성 CEO인 미셸로 바꾼 게 단순히 란티모스 감독의 뮤즈인 엠마 스톤을 캐스팅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CEO이자 외계인으로서 인간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여왕벌은 자신의 군집, 그러니까 인류를 착취하고 군집 전체를 붕괴시키는 죽음을 몰고 오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한 아리 에스터의 색깔도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유전이나 미드소마에서 아리 에스터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가족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선택이라는 패턴이 부고니아에서도 반복되거든요. 이 테디의 어머니가 임상실험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그 상실과 트라우마가 테디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몬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에 드러났는데 테디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암시가 되죠.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초반에 테디와 돈이 화학적 거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한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테디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왜곡된 시도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 에스터가 즐겨 다루는 상실로 인한 타락의 서사인 거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바로 이 돈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 에이든 델비스가 연기했다라고 하는데요. 돈은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 없이
없이 테디가 강하게 주장하면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인물입니다. 중간에 이게 맞나? 하고 테디의 주장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테디의 언변에 다시 수긍하는 것을 반복하잖아요. 이건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의 강한 주장에 쉽게 휩쓸리는 대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만의 명확한 판단 없이 주변의 강한 목소리나 여론에 편승하는 집단의 맹목성과 팔로워 문화에 대한 풍자인 거죠. 정말 가벼운 예를 들자면은 영화 후기만 해도 그렇죠. 좋으면 좋다, 별로면 별로다,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조용히 여론을 살피다가 어느 한쪽 여론이 강해지면은 거기에 편승해서 목소리를 낸다든가 혹은 본인 주변 지인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벼운 예를 들다 보니까 그냥 영화 후기를 예로 든 건데 사회적 현상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 지점에서 원작과 시간적 간극이 두드러집니다. 2003년의 지구를 지켜라 속 병구의 음모론은 개인적인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한 개인의 광기처럼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22년이 지난 2025년에 부고니아에서는 이 테디의 음모론은 한 개인의 광기가 집단적인 음모론과 만나면서 더 극대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테디가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는 게 대사로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2025년 현재의 음모론 확산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구 평면설 이미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로 확산되고 있는 집단적인 음모론 문화와 맞닿아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진실을 그럴듯하게 짜집기 해서 집단적으로 음모론을 생산해내고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현상을 너무나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여기서 교묘한 비틀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평평한 지구의 모습이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테디의 외계인 음모론도 영화 속에서는 결국 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설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테디의 음모론과 지구 평면설이 진실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가 강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란티모스는 역설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간단하고 극단적인 해결책 같은 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죠. 란티모스가 생각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극단적인 해결책은 인류가 지구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지구 평면설을 진실로 만들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물론 불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깊은 장면들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셸이 차 트렁크에 있는 부동액이 테디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그녀의 말이 진짜일지 혹은 테디를 속이기 위한 거짓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서스펜스가 대단했습니다. 원작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원작을 봐서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제시 플레먼스와 엠마 스톤의 팽팽한 연기 대결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둘째는 테디가 인체 실험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장면인데요. 초반에 미셸의 신체 특징을 보고 외계인이라고 확신을 했던 게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외계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얻은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테디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영리한 연출이었습니다. 결국 테디가 옳았습니다. 미셸은 외계인이었고 인류를 말살했죠. 하지만 이건 테디의 승리가 아닙니다. 영화는 그를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가해자로 외계인을 잡기 위해 수많은 인체 실험을 자행한 광신도로 함께 그려내거든요. 인류가 멸종한 뒤에 고요한 세상의 풍경을 비추는 엔딩은 마치 행위예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널린 시체들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끔찍하면서도 묘하게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벌들이 돌아옵니다. 부고니아 의식이 성공한 거죠. 인류라는 죽은 소의 사체 위로 새로운 생명의 벌들이 돌아오면서 지구는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작의 제목이 지구를 지켜라 하잖아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은 필수 요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미셸과 외계인 집단이 지구를 지킨 거죠. 인간을 지킨 게 아니라요. 제가 느낀 지루함과 불편함은 아마도 이 영화가 의도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부고니아는 관객에게 쾌감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인류는 지구에 필요합니까? 라는 그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걸요? 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본가도 인터뷰에서 기후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 행성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훨씬 더 최우선 과제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더라고요. 벌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장면은 인류라는 실패한 실험이 끝난 뒤에야 지구가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어두운 낙관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즐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의도와 메시지만큼은 명확하게 전달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부고니아는 완벽한 영화는 아닙니다. 2시간 내내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무거운 분위기 탓에 분명 취향을 탈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란티모스 감독의 기존 작품의 기괴하고 실험적인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리 에스터 감독의 트라우마 기반의 스릴러를 즐기시는 분들, 혹은 환경 문제와 집단의 맹목성 같은 사회적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작 지구를 지켜라의 독특한 매력과 한국적 정서를 기대했다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2년이라는 시간의 간극만큼이나 두 영화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작을 어떻게 보셨나요? 인류는 정말 지구에 필요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읽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